오늘의 뉴스를 조목조목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촛불 민심이 거리에 흘러넘치고 이 국민들이 그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나라 진보 좌파의 이론가이자 그리고 가장 많은 독자를 거느린 책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진중근 동양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내가 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뵐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얼굴이 참 밝아졌다. 저요? 밝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촛불 집회 나갔을 때는 우리가 분노를 좀 즐거운 오락으로 풀고는 있지만은 그 밑에 아마 부글부글 다 끓지 않겠어요. 오늘도 뉴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있을 수 있는가 너무 답답하고 사실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뉴스 보느라고. 예,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먼저 드릴 때는 가령 거리에 모인 시민들 중에는 대통령을 지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현장에 가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저런 사람 뽑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 보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세력이 당권을 잡고 있는데 저 세력 가지고는 사실 그 세력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 보수의 미래 전체가 좀 망가지는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올바른 보수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넓은 의미의 진보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투쟁을 사실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 쭉 있으면서 물론 이제 진 교수는 정의당 당원으로서도 활동할 정도로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 대해서 늘 많은 이제 애정 어린 지적도 많이 하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라면 진 교수를 늘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진보 진영에서 우리나라 보수 진영을 볼 때는 평소에는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와 책임, 그렇죠. 자유와 책임 등등등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하면 멋있는 보수는 좀 없었고요. 제가 사실 두 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에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연설할 때 저거다. 저런 보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쳐졌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조성주라고 우리 젊은 친구가 당대표 선언하면서 했던 그 글 딱 읽어보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참 우리 사회가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을 두고 이 보수주의 이론가들은 그건 너무 사회민주적 경향에 경도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연설문 문안을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컨대 이 보수주의가 평소에 말을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까지도 들어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따뜻한 보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알긴 알겠는데, 하지만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연설을 했어야 됐나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수의 이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보수 그러면 시장자유주의, 이걸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시장자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서구에서. 보수주의가 그렇게 편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게 사실 우익들이 도입한 거잖아요.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좌파하고 우파가 사실 거기서 합의를 해요. 해석만 좀 다를 뿐이죠. 좌파는 뭐냐. 국가 공동체 이론이라면 국가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파들은 해석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를 누가 생산했느냐. 노동자들이 생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이 부가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석만 다르고 그다음에 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 방법론을 놓고 싸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유승민 씨가 했던 그 따뜻한 보수 이런 것들이 한국 보수가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르겠지만. 근데 한국적 보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어줬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예컨대 민영화 부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복지 정책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복지 정책을 보면서 당선 이후에 예컨대 진보 진영에 있는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서울대 조국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랐다. 저 정도로 한 발 앞서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다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예컨대 이 복지 정책 하나만 제가 두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정부를 거꾸로 보수주의자들은 많이 비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정책의 어떤 불분명함 때문에.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이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때 선거 때는 그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승리하는데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적인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그 이슈를 선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그걸 좀 뒤따라가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그냥 당선되자마자 갖다 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은. 이 잠깐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저 자신도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이 1899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 냈던 강령 중에 하나였잖아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민주화. 나중에 이제 국제민주화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정책 그런 표현을 여과 없이 오늘날 그 2000년도에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난 좀 이게 그 선동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표현 아니냐. 예, 이렇게 봤거든요. 실질은 없이, 실질적인 어떤 그 혜택은 없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만 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념 논쟁을 하고 이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질문지는 질문심 달라가지고. 뭐 질문지와 좀 상관없이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얘기가 다른데. 서구에서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그런 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의 이슈들을 가져가고요. 예를 들어 생태주의 이념 같은 건 굉장히 급진 좌파적인 정책이었는데 요즘은 보수 정당에서 생태주의적 정책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슈레더 같이 뭐 제3의 기린이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자유주의적 요소들도 끌어안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건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선거 딱 치르고 나서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도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그대로 밀어붙였잖아요. 어디가요? 뭐 다 좋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그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깼다. 그리고 그 비선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강남의 한 아줌마인 그 최순실이었다. 여기 이제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분이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분이 국가의 인사부터 뭐 대통령의 예설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남북 관계, 외교 관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고 국무회의 그리고 그 일정 잡고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회의까지 일정 내용까지 컨트롤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대답은 뻔해 보입니다만.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꾸 좌고우면하고 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헌정 파괴잖아요. 그 법률적으로는 예컨대 비밀문서 유출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유출만 된 게 아니라 피드백이 됐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갖다가 위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행사한 거잖아요. 그 헌법을 깬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지금 뭐 법률이 뭐 뇌물죄가 저는 이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헌법 자체를 깼다는 겁니다. 우리 약속 헌법 제1조잖아요. 그걸 깬 부분. 그리고 가장 좋은 해법은 지금 하야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탄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야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분들이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마치 법대로 하는 게 무슨 법치주의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야쿠자 도덕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윤리가 너무 넓고 율리는 굉장히 넓고 그중에 윤리의 극단적인 부분만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하고 그보다 더 넓은 윤리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데 안 지겠다는 거죠. 법이 꼴고 윤리다 이게 야쿠자거든요. 못된 짓 다 해놓고 법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란 말이죠. 야쿠자는 것보다 일종의 조직폭력배죠. 한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 행동 패턴을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강제로 지는 겁니다. 지가 원해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만 이제 그 전에 져야 할 게 우리가 바로 뭐냐 공인이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건 못 지겠다는 건데 화가 나는 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최동욱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뭐예요? 사생활 문제 끌어들여가지고 낙마를 시켰단 말이죠. 아니,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이 최동국 검찰총장의 문제는 단순한 그 어떤 공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준사법인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분이 예컨대 그 혼외 자식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그걸 단순한 사생활로 아니 저는 사생활은 보신다면, 공직자라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봅니까? 미테랑 같은 경우에 장례식에 뭐 세컨드 부인하고 다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삼지 아니죠.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경영하는 술집에 자기 부하 검사들까지 그래 오케이 데리고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고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 윤리적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윤리적 책임을 지어서 그 물러나게. 윤리적 책임만은 아니죠. 윤리적 책임을 지게 해가지고 아니 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법은 없잖아요. 그분이. 하여튼 그 점을 오늘 우리가 다투자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뭡니까 뭐 사생활 그때 법을 어겼죠. 뭐 문서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물러나게 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 못 지고 법대로 해봐라 배째라 이런단 말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청와대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한 이제 불만이신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 사건이 터진 지 이제 한 달이 돼 갑니다. 24일이 되면 한 달이 되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깼다고 해서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초헌법적인 하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아니 왜 이른바 하야가 왜 초헌법적입니까? 하야는 초헌법적이죠. 아니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거는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아니죠.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건 헌법을 파괴한 겁니까?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에게 탄핵 절차라고 하는 헌법 안에 있는 질서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무조건 사임하라고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아니죠. 것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법적 책임은 어차피 네가 물을 거다. 우리가 물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거의 1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뭐가 되냔 말이죠. 귀중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국가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야하라는 걸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 플랜 B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플랜 B와 플랜 A가 바꿔진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제일 먼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야를 주장. 법은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라 그러잖아요. 법을 해결하기 이전에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하고 그게 정말 안 될 때 우리가 법을 동원하는 거고 그 점에 그 순서대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 대통령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다시 탄핵 절차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시민들이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관장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루라 기자. 네, 어저께 이 청와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 특검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이 청와대가 장기전에 돌입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걸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국민을 이용하는 거로밖에 자기 살기식? 그냥 국민을 좀 우롱한 것 같고. 청와대의 이런 행동,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불만이죠. 자기 입장만 저럴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하야를 하게 되면 구속 사유가 되겠죠. 그 자리에서 뭔가 무마를 하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진실을 규명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결국 시민들도 버티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민 인터뷰에서 이 고집과 아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보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또 청와대의 중립적 특검 발언에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거절하는 등 결국은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시민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중립적 특검이든 아니든 그건 청와대의 판단이고
것이고 또 그런 청와대의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라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루아 기자. 예. 지금 그 중립적 특검 이 얘기가 청와대에서도 나왔어요. 이 특검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특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결정이 될 테고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그 특검으로 임명을 할 텐데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에게 자기가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지금까지 뇌물죄는 안 넣었지만 앞으로 뇌물죄 부분까지 수사하겠다. 이 말을 공공연히 지금 검찰에 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롯데그룹을 불러서 그 돈을 70억 원을 갖고 오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뇌물이 이미 성립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고 기타 또 이 재단을 만들 때 현안이 있는 그 대기업에게는 또 뇌물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중립적 특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특검이 중립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일단 중립적 특검이라는 거 지금 법에 따르면은 야당에서 두 후보를 지금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오게 되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나와서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 수사 받겠다라고 하는데 못 받겠다고 버티는 분이라 지금은 특검 받겠다라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특검까지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구인장을 뭐 발부하고 오케이 이건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분을 갖다 구인할 수는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수사가 완전성이라 그러나요? 수사가 완벽성을 띠기 좀 어렵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록에 남겨질 테고 공소장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헌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탄핵에 관해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법적으로 아주 지루하게 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분들 보니까 와 이게 뭐 상상한 것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 진 교수가 제 앞에서 와 그거 이 집이 하는 그 표정이 안 놀라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 교수 입장 정도 되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텐데 그걸 하고 뭐 와 할 정도로 아니, 고민이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11월 4일 날 얘기한 말을 갖다가 2주 후에 나와가지고 난 그런 가능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 진 교수가 이 정국을 푸는 해법을 건의를 한다면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는 단순히 탄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신들이 한번 물렸던 거국내각 총리 이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또 여당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 탄핵으로 가면서 또 거국내각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권 그대로 넘기라는 얘기 아니냐. 이건 둘 다 챙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해법을 만약에 하나 제시를 하겠다면 정말 우리 그 정치판의 어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한 해법을 만약에 제시하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뭐 우리가 바라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시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대통령은 하야는 아니고 질서 있는 퇴진이죠. 그러니까 하야를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을 때 검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검증 없이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벌어주시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친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 당권 내놔야죠. 그리고 보수가 일신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그 친박내 중에서 굉장히 그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분들은 정계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가 다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저는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표들이 어디 뭐 야당으로 갔다고 믿지 않거든요. 지금 떨어져 나가서 관망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의 보수층에서 제대로 정렬을 자기 잘못들을 갖다 제대로 정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게 결집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좀 정정당당하게 해서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되는 과정 이게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이분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수는 딱 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민들은 계속 그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 우리 지치는 걸 원하잖아요. 뭐 바람 훅 불면 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바라는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는 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예. 그걸 그런 얘기 한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친박의 아주 의중을 대변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건 자기들의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는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에도 검찰 그 수사 결과 있죠. 공소장 같은 경우도 비록 50점이지만 바깥에 압력이 없었으면 50점이라도 받았겠냐라는 거죠. 빵점짜리 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물론 촛불 집회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대표권을 갖다 위임했잖아요. 우리한테 위임된 그 권력을 행사하셔가지고 그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그 논의되고 있는 이제 개헌론 그리고 제3지대 특히 개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뭐 어분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개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보세요. 여당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서도 야3당들도 지금 입장 겨우 하나 모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개헌이라게 들어오게 되면 근데 경우의 수가 예,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혼란만 거죠. 가중된다는 그래서 얘기죠. 저는 개헌이다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하겠다라고 왜 개헌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상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 퍼펙트 스톰 다가오죠. 저쪽 트럼프 됐죠. 지금 중국에서는 한류 다 또 끊어버리고 있죠. 근데 경제 지금 가라앉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1년 4개월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정치권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국가를 해달라. 생각하는 거죠. 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예. 그 힐러리하고 샌더즈하고 이번에 요즘 뭐죠? 힐러리하고 돗자리 까셨다고. 예, 샌더즈하고 경합할 때 샌더즈가 이길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샌더스가 이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샌더즈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끝나고 나니 그렇죠. 예. 근데 끝나고 나니까 샌더스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백인 쉽게 말하면 백인 그 하류층이죠. 하층의 그 분노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변했던 게 힐러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힐러리도 기성 정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샌더스 열풍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쪽 지지자들 관점에서는 샌더스는 아주 적은 정당, 물론 이제 민주당으로 오긴 했지만 아주 작은 진보 정당 후보고 여기 대세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저는 왜 그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는가 하면 이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부터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 그리고 유명한 이른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의 지지까지 한 몸에 받고 문자 그대로 유세를 하면 엄청난 그 대중을 끌어모으는 다윗이 아닌 골리앗으로 보이고 오히려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트럼프는 그 가족만 데리고 유세를 하는 다윗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주류층인 백인 그 중산층 이하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아주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건 나 트럼프의 승리다 봤는데 지금 내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의당 당원으로 계시고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위해서 이 참 현장에도 많이 뛰어다니고 옛날에는 칼라 TV도 들고 다니고 진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정의당이 아직도 다윗으로 안 보일까요? 예. 일단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보면은 정의당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좋은 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의원들 의정 성적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저도 거기 있는 분 다 친하잖아요. 저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인데 왜 못 끊느냐라고 하면 이제 선거법 자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대세론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찍어줘도 사표가 된다는 이런 심리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 뭐 개헌을 하거나 이럴 때 더 중요한 게 선거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선거 때만 되면 그놈의 단일화니 뭐니 지겹거든요. 그러다음에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후보가 예.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가 돼야지 최소한 50% 이상 넘잖아요. 그래서 대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독일식 그 비례대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뭐 권역별 투표제라든지 해서 그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얻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체제가 유지가 되느냐? 이 둘 다 문제가 있잖아요. 선거법에 더 큰 문제 있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걸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사람들이 왜 못 나갑니까?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선거법, 사실은 예, 저분들이 선거법 나가서 역할인 거죠. 예. 나가서도 살 수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이 견디는 게 니들 못 나간다라는 거 알아. 니들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 왜? 이 현행 선거법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에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앞으로 좀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드리면 언제든지 좀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진중권 동양대 교수였습니다.